퇴근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최소한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 연준 주요 인사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 총재는 올해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내려서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내놨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금리를 예정대로 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그러게요. 금리를 예정대로 또는 뭐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내린다면 이사님 보시기에 어떤 지표를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결론부터 조금 내려야 되고 그게 네. 이제 금리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시장 전망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5월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변동성은 우선적으로는 주식을 담아야 될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아무래도 변동폭이 크다 보면 투자 심리가 반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컨대 조금 조정을 받으면 혹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잘못해서 비중을 줄이게 되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시장이 반등하니까 또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거꾸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신 있다라면 오히려 빠질 때는 잘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게 어렵다라면 사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지나보면 제자리인데 이게 생각을 하고 이 변동을 어떻게 이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거꾸로 매매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되는 시장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5월에 있는 변동성 정도는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시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아침에서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경우만 아니면 상승세는 유지될 것 같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금리를 지금 인하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꺾여서 인상으로 바뀔 때, 또 하나는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흘러 들어갈 때, 네. 그 두 가지 케이스만 아니라면 시장은 좋게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풀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시장을 풀어보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가 증거가 될 만한 지표 또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잠깐 칠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요걸 그대로 풀어보면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기는 안 좋아지고 네.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걸 요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을 풀면 향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경기도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도 오르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봐야 될 게 바로 경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죠. 실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6%로 예상보다는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여러 경기 지표들이 네. 다소 둔화되면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요걸 다른 얘기로 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수요만 감소하면 분명히 물가 하락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하락 요인이 발생했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수요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측면의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다라면 사실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가 되는 게 1970년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사례를 들어보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케이스는 1970년대가 있습니다. 요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중동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중동 전쟁 1차, 2차, 네. 3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요 당시에 어떻게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었냐면 1970년대 초반에 73년도 초반에 글로벌에 있는 국제 유가가 그때 2달러에서 3달러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가격이 12달러까지 무려 4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많게는. 그리고 3차 중동 전쟁 가면,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가면 가면서 이 12달러가 36달러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12배 가까이 오르죠. 지금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죠. 지금이 70달러대 후반인 거니까 10배만 오른다고 해도 얼마예요? 네. 예, 그쵸?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야,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때 2달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36달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배수로 보면 엄청 오른 거죠. 화폐 가치로 놓고 네.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국제 유가가 몇십 배 뛰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 당연히 그 당시는 유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에서 굉장히 큰 이 비용 상승 요인이 됐던 거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요인이 됐던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있었던 중동 전쟁에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여했던 국가들이 전부 다 산유기업이었다라는 거죠.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갔었고요. 그죠?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라는 국가, 네. 그 다음에 쿠웨이트, 요르단까지 엄청난 산유국들이 동시에 전쟁에 들어가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일단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 산유국이 들어가 있질 않죠. 사우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있는 요르단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니면 쿠웨이트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물론 이란 정도가 이란은 약간 정도 뭐 있죠. 불안한 예. 상황. 네. 약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라크도 있었네요. 굉장히 큰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산유국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급 측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 측면에 문제가 없다 보니 실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공급 측면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면 일단은 경제는 현재보다 둔화되니 앞으로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렇게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보면 물가는 조금 더 길게 보면 현 상황보다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함의 자체가 궁극적으로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네. 그러면 금리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금리는 위쪽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9월에 인하할 거냐 7월에 인하할 거냐 아니면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단은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있고 인상 쪽이 아니란 얘기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수 상승을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요인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표를 보여주시면은요. 첫 번째 보여지는 이게 미국의 1분기 GDP입니다. 1.6%가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순수출이 안 좋아지고 재고가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좋았죠. 쉽게 얘기하면 달러 강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관련해서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컨슈머 컨피던스라고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최근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PMI 지수라고 해서 제조업 관련 지수도 다시 5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는 조금 이전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PMI 보이고 지수가 있다고 50 밑으로 봐야 되겠죠.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올라가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예, 이거죠. 그래서 네. 보통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50 이하로 가면 경기 둔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50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경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식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건 퇴사율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퇴사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직장을 잘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예, 통상적으로 직장을 잘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딴 데 나가봐야 딴 데서 뽑는 데가 별로 없다는. 갈 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싫어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당 일자리도 많을 땐
자리까지 있었는데 이제 1.32개로 줄었습니다. 이전보다 직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이번 달에 나온 게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연준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이 기준을 지금 보셨던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 전월 대비 기준을 0.3% 이내면 물가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고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0.2가 나왔군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최소한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려면 공급 측면에 문제가 생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코로나에 썼던데 공급망과 관련된 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네. 실제 이 당시에 아마 자동차를 사려면 뭐 1년을 기다려, 네. 2년을 기다려 요랬었던 기억이 정말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게 맞습니다. 공급이 꽉 예. 막혔었죠. 예.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 차를 뽑아서 바로 팔아도 프리미엄을 주고 팔 수가 있었었고 네.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위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어떤 시대였던 거로 제네시스 기억하는데 1년 기다려야 나오고 맞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 네. 나오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관련된 중동 쪽과 관련된 이슈도 1970년대 있었던 중동 전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전반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굉장히 공급 측면의 문제 때문에 오르는 건데 지금 보아하니 공급 측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다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일단 공급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제한되는데 반면 경기가 식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네. 이 수요가 줄어든 것이 물가를 좀 더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네, 이사님 같고 몇 가지 예. 지표를 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공급 측면은 뭐 누구나 공감할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수요는 여전히 그래도 견조하다, 여전히 짱짱하다라고 보는 측면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뒤에 한번 지표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물가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네. 요게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2014년 대비 가격이 2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죠? 주가가 2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품 가격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고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서민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는 패스트푸드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네. 보통 얌 브랜드라고도 있고 뭐 피자헛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의 매장별 매출이 이렇게 둔화하고 있는 오른쪽 모습이 장표, 실제로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 가격과 관련해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데라는 가격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실제 주가로도 한번 볼까요? 네. 뒤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MCD라는 맥도날드 관련 주가고요. 이게 여러분들 스타벅스 관련 주가입니다.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두 브랜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유태인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높아진 물가에 대해서 서민부터 높아진 물가에 대한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게 소비 형태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물가가 뭐 많이 가파르게 뛰었지만 소득이 받쳐줘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게 힘에 붙이기 시작하는군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지금하고 코로나 때하고 좀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온전하게 내가 벌어들인 월급으로만 소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코로나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정말 준 많은 돈이 있었죠. 보조금을 줬어요. 네.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줬냐면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1년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1억을 다 줬어요.
종업원들 임금은 따로 줬어요. 네. 그 종업원분들한테도 따로 임금도 주고 별걸 줬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득은 더 보존이 됐었고 거기 일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축도 굉장히 높아졌었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쓸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게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표를 보여주셨겠지만 미국의 소비가 이제 저축률이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서 사실 이제는 쓸 돈은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밖에 없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높아진 물가와 관련해서 돈을 쓰긴 쓰되 이제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비싼 것들은 오래 못 사든가 이전에 비해서는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사람이 잘리진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월급이 있고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요는 이어지겠지만 현 수준보다는 조금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은 만들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고 향후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장표를 보면서 예. 설명드릴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네 얘기는 알겠는데 이전에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면 네. 추세적 금리 인하를 하면 실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더라.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나서 그렇게 금리를 계속 내려가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서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림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처럼 추세적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네. 추세적 금리 인하. 즉 2000년대 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 보면 9.11 터져가지고 쫙 내려갈 때. 뭐 그때도 있었었고 또는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고 네. 나서 그랬었던 경우는 있는데 한 번 금리를 내리면 거의 제로까지 내리는 거. 이쪽에도 보이시죠? 2008년에도 서브프라임위기가 있었죠. 이때도 한 번 내리면 아주 엄청나게 내리죠. 보통 이렇게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이 회색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 어때요? 정말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반면에 요 한번 보이시나요? 1995년에 금리를 3번만 내렸습니다. 3번만 내렸고 추세적으로 인하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요거는 우리 표현으로 금리 레벨을 일부 낮춘 겁니다. 네. 레벨을. 그러니까 네. 5.5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한 4.5 정도로만 내려보지. 다만 추세적 인하는 아닌 거죠. 요거를 영어로 인슈어런스 컷 또는 네. 보험성 금리나 그냥 우리 표현으로 너무 지금 금리가 제약적이니 약간만 레벨을 낮춰줘서 물가가 재발하는 것도 막고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것도 막고자 하는 방편이 되는데 요때 추세적 금리 인하가 아닐 때였었으면 보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자꾸 이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1995년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경기 침체도 막고 물가 재발도 막기 위해서 1995년의 사례를 지금 답습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올해 2번, 뭐 내년에 1번 이렇게 하더라도 추세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고 2-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레벨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고 동시에 그래도 높은 금리 수준이니 이 정도면 물가가 재발할 수 있는 것도 막으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진짜 침체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추세적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사례와 조금 제가 볼 때는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재 있는 시장 상황과 연결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년 당시에 그 어렵다는
연착륙이 됐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네. 드문 케이스인데 네. 현재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기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 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내릴 때 보통 6%에서 뭐 네. 2%나 네. 뭐 저 제로 금리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고 뭐 경기 침체나 불황이 뭐 너무 급속도로 오니까 9.11이나 뭐 코로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연준은 물론 조금만 이렇게 정말 완화하는 수준에서 내리고 맞아요. 싶지만 네네. 예. 다음에 어떤 일이 터질지 이란이 어떤 일이 터질지 뭐가 어떤 일이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맞습니다. 또 이렇게 쭉 내려가면 또 연착륙은 또 물 건너가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네. 최근에 외신들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면 최근에 미국에 있는 지표들을 미국 정부가 조작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 정부 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정말 한 지난주에 참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일단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5월에 있었던 FOMC 한번 결과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이 FOMC에서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핵심적인 얘기를 몇 거만 하죠. 일단 금리 인상은 없다. 네. 금리 인상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체적으로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률은 시간을 두고 완화된다. 요 두 가지 얘기를 잘 보시면 자 앞으로 주택 가격하고 임대료는 시간을 두고 완화가 될 거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36.2%의 비중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그럼요. 주거비가 시간을 두고 내려갈 거다라고 본 건데 요게 재밌습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 그럼 중요한 건 고용이 약해진다는 기준이 뭘까요? 고용이 약해진다는 기준이 뭐지?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실업률 3% 이하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재밌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게 성명서 한번 보이시나요? 미국 재무부에서 보이시죠? 재무부라고 4월 29일 우리나라에 4월 30일 날 발표가 됐죠? 발표 내용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코노미 어쩌저쩌하고 에릭 반 요 친구가 발표를 한 거예요. 얘가 차관보입니다. 네. 재무부 차관보고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내용 중에서 쭉쭉쭉쭉 있는데 그중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성명서도 있어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빨간색 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해석해 놓은 게 위에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이민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의 실업률을 유지하려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고가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 즉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느끼는 실업률이 유지되려면 그게 얼마다? 20만 명으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0만 명 이하는 얼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전의 예상 손익점의 2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roughly 더블이라는 표현이 네. 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성명세가 있기 전에는 10만 명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걸로 치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20만 명이 되어야 불과 한 달 전에 10만 명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이하로 들어가면 바꿔 얘기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재무부 차관보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17만 5천 명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17만 5천 명을 이 기준에 대입을 하면 현재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이 아니네. 그냥 간단하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고용 수준이네라고 이 기준을 보면 얘기를 하는 거죠. 상식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면 17만 명의 고용이 전달 이게- 대비해서 늘었는데 금리 인하할 조건이 된다. 그렇죠. 그게 네. 이거에 그래서 요걸 보고 시장에서 얘들 뭐 하는 거야? 정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구나라는 얘기들이 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미국의 신문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얘네들이 바꿨으니까. 가뜩이나 재무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백악관과 함께 미 대선을 향해서 거의 한 팀이다, 한 예. 통속이다. 실제 그런 거 같아요. 앨런은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마침 저런 발표가 나오니까. 예. 재무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대놓고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네. 근데 고용이 약해진다라는 그 기준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전에 10만 명 이하였는데 네. 이제는 20만 명 이하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17만 5천 명은 금리 인하에 대해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번에 나왔던 고용지표를 보죠. 네. 이게 4월에 이번에 발표된 비농업보험 고용지표인데 17만 5천 명인데 여기서 줄어든 게 뭐냐면 요거죠. 거버먼트죠. 정부에서 고용하는 애들이 줄어든 거죠. 요것도 웃기죠.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는데 정부 부문의 고용이 줄었다. 요건 짜고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네. 자, 미국에서 연준 의장은 대놓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재무부에서는 그 고용이 둔화된다라는 기준을 10만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20만으로 갑자기 더블로 올립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17만 5천 명이니까 그 기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준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정부에서 고용이 없었다라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민간 쪽에서 또는 서비스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고용이 줄었더라면 뭐 우리가 고개도 끄덕일 수도 네, 있겠죠. 네.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근데 했는데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예, 부분에서 이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거 보면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 지표를 그러니까 미국은 지표를 조작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뭔가 현재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이라면 정부 부문 고용까지 줄여서 저 수치를 고용 부분의 수치를 맞추려고 했다면 옐런이 정말 애쓰고 있는 거네요. 많이 애쓰고 있는 거죠.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이게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그럴 네.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국 재무부는 그 기준을 낮춘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고용지표는 그 기준 안에 들어온 거죠. 드디어. 네. 그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준은 간단하게 17만 명이면 뭐지? 실업률을 올릴 수 있는 지표야.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17만 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었는데. 늘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네. 이번 달에만 일어나진 않겠죠. 앞으로도 가면서 아마 고용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표를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두세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 인하가 추세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저 금리 레벨을 일정 수준 낮추는 정도라면 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사실은 지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금리 인하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흐름이 심지어 연준 재무부뿐만 네. 아니고 연준까지 있다면 백악관과 문홍철 팀장님 나오셔서 뭐 파월이 백악관 전화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을 뭐 쓰셨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금리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실은 11월 4일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선거 있기 직전 3개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그렇다면서요? 8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가 자체가 사실 경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퇴직금 자체가 그러니까요. 주식에 연결돼 있기 연금이 때문에 그냥 뭐 줄었다 맞습니다. 들었다 하니까. 예. 401K라고 불리는 네. 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가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쓸 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주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그때 주가를 올리려면 지금이 이렇게 쉬워져야 올라가겠죠. 우리가 뭐 용수철도 잠깐 접혀져야 확 뛸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려가는 그림이 어쨌든 시장에 다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제가 보기엔 어쨌든 하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 현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까지 봤습니다. 그 예. 다음 지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슈들을 볼 거냐면요.
예,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올 1분기만 놓고 보면 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국가의 지수가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 의외로 홍콩 H지수입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예, 네. 너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대단하진 않지만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확실히 추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좋아진 거냐? 아직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최근에 중국에서 쓰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이 어쨌든 효과는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망가진 게 과도한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 두 번째는 현재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무역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그 경제는 아무리 부양책을 잘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전처럼 회복되는 데는 빠르면 몇 년,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채와 연결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중국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냐면 최근에 썼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래도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 뭐 이전처럼 좋아지는 거에 대한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전처럼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이 나름대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을 써야 됩니다. 네. 즉 정부가 빚을 내서 엄청나게 빚을 내서 정책을 강하게 써야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요게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죠. 중국 정부의 빚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이슈로 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부실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중국의 부실해진 지방 정부의 빚을 중앙 정부가 대신해 준 거죠. 간단하게 지방 정부의 빚이 중앙 정부로 이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의 빚이 많아지니 지난해에는 무디스에서 올해는 피치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거죠. 너네들 빚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빚 더 내면 신용등급 깎일 줄 알아 라고 굉장히 엄포를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더 많은 빚을 내서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쓰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5%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텐데 그러려면 빚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재정 적자라고 합니다. 재정 적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는 거고 빚을 많이 내면 낼수록 중국 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경기 회복을 더 앞당길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입니다. 지난해에도 3%였고요. 어라? 지난해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데? 3%면 우리가 재정 적자 왜 법으로 적자선 맞아요. 정할 때 그 정도가. 그 정도니까 예, 양호한 맞습니다. 선 예, 아닙니까? 양호한 거죠. 네. 양호하다는 얘기는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관련해서 특별국채를 1조 위안을 발행하고 지방정부도 특별채 한도를 늘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빚을 지는 건데 네. 특별자가 붙으면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중국 정부의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기금이 발행하는 형식으로 돼서 부채가 잡히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빚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이 나름대로 꼼수를 냈다. 그래서 지금 피치나 무디스가 너 더 빚지면 내가 신용도 강등할 거니까 라는 걸 피해가면서
피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돈을 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풀어대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는 데는 네. 이견이 별로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최근에 이구환신, 즉 예전 걸 사면, 예전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사면 보조금을 준다라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새 걸로 바꿔도 보조금 주고, 소비재 바꿔도 돈을 주고, 주택을 바뀌어도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이 이구환신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현재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2008년도에 있었던 2009년도였었구나. 그 당시에 중국이 어려웠었을 때 썼던 이구환신은 소비하고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비하고 투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현재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다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즉 노후된 제조 설비도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진흥화를 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기계를 바꿔도 뭔가, 그렇죠? 돈이 뭐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간다던가, 저런 데 보조금을 준다. 아니면 뭐 녹색 저탄소가 된다던가, 정보화 이런 게 들어가면 조금 더 보조금을 많이 주고 네. 투자세액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제조업을 고도화하는 이런데 내가 뭔가를 바꾸게 되면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걸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을 쓰다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하나증권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개인들의 대출입니다. 자, 그동안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 인민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었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까지 개인들의 대출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대출이 확 늘어난 거 보이십니까? 대출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 현재 정책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전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도 볼 때 중국 경기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는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소비와 관련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중국은 노동절이라고 해서 몇 안 되는 명절 중에 하나죠. 네. 이때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소비를 했었고, 이 소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이 뭐냐? 내구재는 안 사더라. 쉽게 얘기하면 물건은 잘 안 사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는 서비스업은 즐기더라. 즉 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즐기는데 물건은 잘 안 바꾸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1인당 소비 금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1인당 소비 금액이 코로나 이전에는 똑같은 노정도일 때 150위안 정도 썼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113위안을 썼습니다. 여전히 예, 소비가 여전히 약한데요. 소비가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도 이전만큼 돈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소비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가 더 많이 되려면 현재 있는 것보다 정책이 좀 더 신뢰를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썼던 배경 중에는 결국 집값 상승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네. 걸 우회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채인데 그게 몇 배씩 뛰면 정말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보유 거잖아요. 효과라고 하더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하고 집, 요 두 가지가 오르는 걸 보통 부의 효과 또는 네, 네. 웰스 이펙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부의 효과가 중국은 굉장히 컸던 거죠. 특히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그래서 엄청난 소비가 많았던 건데, 뭐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아무리 부양책을 썼다 하지만 네. 여전히 부동산은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는 이전만 못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중국과 관련해서 봐야 될 거는, 소비의 규모가 전만은 못하지만 분명히 돈을 쓰는 건
그래도 바닥보다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디를 돈을 쓰는지 조금 더 가서 표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돈 쓰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쪽에 돈을 쓰고 있구나, 이쪽에 돈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네. 중국에 들어가서 네. 실제 제 눈으로 이 친구들이 분명히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미국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탐방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 또는 어떤 것들이 돼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또는 어떤 쪽에 소비를 줄여서 어떤 쪽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또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대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긴다면 중국 우리처럼 진짜 거대한 교역 국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수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거대한 충격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선이 됐을 경우 트럼프가 지금 내걸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에 있는 정부에 물자를 대지 못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중국과 어떤 교육을 끊으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완전 우리하고 네, 맞습니다. 아주 직결된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는 그대로 된다면 중국도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결국 이게 트럼프가 중국과 뭔가 모종의 합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여야 중국한테 받을 게 있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딜은 안 했거든요. 최소한 지속적으로 압박만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만 받아왔다라면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니 뭔가 저렇게 강하게 했을 때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요구하는 걸 내가 들어준다라면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중국하고 뭔가 모종의 딜을 하려고 굉장히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됐을 때 이제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정말 많이 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텐데, 그런 요구를 하고 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규제들을 뭐 실제화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60%를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급망 재편이 아니고 공급망 뭐 엔드가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뭐 아주 공감합니다, 이사님.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협상력 그리고 으름장을 놓고 또 이제 딜을 하는 기업가로서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는 게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위대한 미국, 다시 위대한 네. 미국을 네. 만든다는 것, 그다음에 리쇼어링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그 방향성은 크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사실 미국의 방향성, 즉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그 이전에서도 트럼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방향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과 관련해서 강국을 뽑으라고 하면 몇 나라가 안 되죠. 뭐 크게는 일본하고 독일이 있을 거고 한국, 네. 중국 정도, 이런 4개국 정도가 대단히 큰데,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중국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수출과 관련된 경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물론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국이 비교 우위지만 가격 면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미국의 정책, 즉 중국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치고 규제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을 하지 않고 미국에 무혈 입성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배터리였었고요. 그 두 번째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변압기입니다. 네. 변압기도 사실은 중국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중국이란 경쟁자가 없어지면서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되고,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이슈지만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무기와 관련된 건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도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하고는 이제 적이라면 좀 그렇고 뭔가 이제 그죠? 이렇게 상대편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네. 우리하고 친했던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두 국가의 무기를 살 수 없으니 우리 걸 선택했던 것도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술력은 우위지만 더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나쁜 측면도 굉장히 있겠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이슈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업종으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몇몇 업종과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자를 제끼면서 좋은 어떤 그 퍼포먼스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지면 이 업종이 그 업종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계속 번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어떤 산업의 특정 산업을 지목을 할 겁니다. 특정 산업을 지목해서 이 산업은 앞으로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어 라는 이런 장벽을 치면 사실은 그 장벽과 관련된 산업들은 거의 한국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산업이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정확히는 40년이나 됐네요. 40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이 공동화가 됐죠. 그죠? 미국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이 다 동남아나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거잖아요. 네. 요거를 경제학적 용어로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사는 미국에 있고 공장은 네. 동남아나 중국으로 빼는 거. 그래서 미국의 공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는 순간 미국이 수혜를 볼 것 같죠?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수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어떤 규제가 나왔었을 때 혹시 우리 기업이나 업종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나 꼼꼼히 따져보실 네.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는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땐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참, 이 미국 대선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정말 변동성이 큰 미국 대선을 바라봐야 되는 뭐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큰 기업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미국 대선 보고 판이 어떻게 바뀔지. 자, 중국 시장까지 봤는데요. 네,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나머지 준비하신 거 볼까요?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 얘기만 할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한국 증시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의 힘이 크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최근에 시장 변동성에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4월 말부터 5월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규모는 조금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요. 일단 미국은 누가 보더라도 걸출한 AI라는 산업이 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한국도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죠. 그런데 한국은 AI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AI 관련 기업이라기보다는 AI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현재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수많은 AI 기업들이 현재 기본 모델이라고 불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GPU, 더 많은 어떤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또 요 AI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더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 관련된 변압기를 비롯해서 송배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올랐던 것 같고, 이런 흐름들이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마 익히 보셨을 건데 이 그림이죠, 그죠? 워렌 버핏이라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투자자신데, 그죠? 나이가 꽤 있으셔서 정말 이분이 좀 더 많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이가 한 93세에 되셨더라고요. 네. 자, 이분이 최근에 말씀하신 거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램프에서 요정을 꺼냈다. 이게 네. AI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가치 투자자입니다.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시장을 좋게 보는 편이라 사실 제 얘기는 일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다르죠. 이분은 가치 투자자시고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하시기로 유명한데 이분이 AI를 통해서 핵무기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AI가 핵무기처럼 인류를 파괴시킬지 번영시킬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한 건 이게 나쁘게 쓰일 수도 있고 좋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 나쁘게 쓰이면 개발이 안 될 거냐? 그 반대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술이 개발됐었을 때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더 개발이 빨랐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너마이트죠.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여러분도 알고 계신 노벨이 발견했었을 때는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더 많은 살상을 하기 위한 무기로 많이 개발됐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었고 네. 두 번째, 지금 핵무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지금이야 이렇지만 1945년에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미국과 지금은 러시아죠. 아니면 서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잘 아시다시피 핵과 관련된 군비 경쟁을 엄청나게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게 아마 1960, 70년대까지 군비 경쟁의 핵심이 누가 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는 북한도 있었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던 게 있었었죠. 그만큼 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국가 생존권과 연결이 됐었던 사례가 핵무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안에는 결국은 AI가 핵무기처럼 대단한 거 이면 안에는 이게 대단해질 수 있고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시장에 주는 변화 또는 산업의 어떤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이 AI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산업들이 연관된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반도체였다가 송배전이었다가 구리였다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에 있는 기업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또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될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산업이 수혜를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산업들이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등장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앞으로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을 규제하는 사업이 나올 것 같다. 그 규제하는 사업은 나오면 우리나라 산업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일단 제껴버리는 역할이 되니 네. 그만큼 우리의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 그 관련 기업들이 향후 좋아지는 시장에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추가적으로 따라잡긴 쉽지 않을 겁니다. 좋은 걸 알아도 이 가격에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볼 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밸류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정부의 발표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확실히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뭔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일본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실제 주가까지 반영되는 데는 1,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한번 첫 번째 그랬다고 해서 사실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니라 향후에 발표되는 정책 그리고 강화되는 정책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한 건 이와 관련해서 첫 발을 띄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뭔가 투자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말이 밸류업이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원래 누려야 될 그런 어떤 우리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주주가 되면 당연히 그 회사가 좋아지는 만큼 나도 주주 가치가 돌아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단 첫 번째 지배구조가 후진적이죠. 현재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되고 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순환 출자란 아주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뭔가 순환 출자를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려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소홀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지배 구조를 먼저 혁신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 기업들도 정부도 제가 볼 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뭐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는 돈을 벌면 그 돈이 본인들 것뿐만이 아니라 주주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주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에 걸맞게 투자 문화도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네. 바뀌면 현재 있는 제도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똑같은 이득을 내더라도 지금보다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FOMC가 다음 6월, 7월, 예. 9월인가요? 6월에 있고 7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를 한 차례 연준이 인하한다면 언제쯤일까요? 지금 시장에선 9월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네. 현재도 그 가능성은 제일 높다라고는 보지만 네. 앞서 보여드렸던 연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면 7월에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러려면요 조건이 갖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연준이 어쨌든 1, 2월 달 3월까지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연준이 생각했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다소 매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에서 매파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설득하려면은요 최소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걸 추세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추세란 석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분기, 한 분기 정도 최소한 1, 2, 3로 해서 석 달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일단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잘 나오면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나오면 그 뒤에 할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추세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생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관련하면 빠르면 7월이겠는데 7월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정확하게 연준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네. 연준은 생각보다 더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건 맞는데 6월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엽,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